아이고 아들아, 아들아, 어찌 어미 두고 홀로 먼저 가는 거니? 아이고.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날에 가장 잔인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머니 맞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제 국밥집 공기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뼈를 고았어요.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감싸면 그게 제겐 위로였거든요. 손님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같은 걸 빌었어요. 우리 아들, 오늘도 무사히. 아들은 제 자랑이었어요. 씩씩했고 몸도 마음도 단단했어요. 휴일이면 가게 문 열기도 전에 먼저 와서 앞치마를 둘렀죠. 엄마, 오늘은 제가 홀 볼게요. 엄마는 국물만 봐요. 그 말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너도 쉬어야지 하면서도 아들이 계산대 옆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걸려온 날은 이상하게도 국물이 자꾸만 탁해지는 것 같았어요. 불도 안 새게 했는데 거품이 잔뜩 올라오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손님 한 분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물었는데도 저는 네. 괜찮습니다 말하면서도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날 즈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괜히 미루다가 받았죠. 여기 소방서입니다. 어머니 되시죠? 그 순간 제 귀에서 다른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제 숨만 크게 들렸어요. 아드님이 현장에서 말이 길지 않았어요. 그분도 최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는데 저는 그 조심스러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애가요? 우리 애는 늘 조심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가 잠깐 멈추더니 어머니, 지금 오실 수 있으십니까?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앞치마 끈을 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로요.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가게 바닥 타일 무늬가 갑자기 울렁거리는 것 같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바다처럼 웅웅거렸어요. 그때 계산대 옆에 아들이 두고 간 장갑이 보였어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손바닥이 까만 장갑. 저는 그 장갑을 움켜쥐고 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가게 문을 밀고 나가는데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목을 베는 것 같아서 저는 숨을 삼키며 제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택시 문을 닫았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묻는데 저는 주소도 제대로 못 말했어요. 소방서요, 아니, 병원이요, 아니, 결국 기사님이 제 휴대폰을 받아 통화 기록을 보고는 여기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형광등빛 아래서 하얀 바닥만 봤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먼 데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저는 어떤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 문 하나가 제가 살던 세상과 이제부터 살 세상을 갈라놓는다는 거요. 어머니, 아드님이 끝까지 그 말 중간에 저는 소리를 냈어요. 제가 제 목에서 그런 소리가 날 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오늘 휴일이었어요. 국밥집 와서 서빙하기로 했어요. 그때 아들 목소리가 제 귀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손님 많이 오면 전화해요. 제가 바로 갈게요. 며칠 전 그러고 웃던 얼굴. 그 얼굴이 제 안에서 자꾸만 살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미쳤듯이 부정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하지만 세상은 대답을 안 하더군요. 대신 종이 몇 장, 서류 몇 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만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면서도 글자를 못 읽었어요. 손이 떨려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가게 앞에 섰을 때 셔터에 붙어 있는 종이가 보였어요. 제가 급히 나가느라 잠시 외출이라고 써붙여둔 종이. 그 종이가 바람에 팔락거리는데 그게 꼭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바뀌어 버렸는데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불도 못 끄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마솥은 비어 있었고 주방에는 국물 대신 허무가 남아 있었어요. 한 숟갈 떠먹지도 못한 채로 저는 아들이 쓰던 앞치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누 냄새와 약간의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아들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대답했어요. 울지 말라고? 너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자마자 숨이 막혀서 저는 주방 타일에 이마를 대고 밤새도록 한 번 울고 잠깐 멈췄다간 또 울고 그러다 새벽이 오면 눈물을 닦고 장사를 하듯이 솥을 씻으려다 다시 주저앉고 그렇게 제 하루는 반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장사는 됐습니다. 국밥은 팔렸고 손님들은 사장님 국물 여전하네요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사람들은 한 그릇 먹고 나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그릇도 못 삼켰거든요.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가면 뜨거운 게 아니라 아들 생각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저는 홀 테이블을 닦다가 자꾸만 계산대 쪽을 봤습니다. 거기 아들이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늘 손님들한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참 정중하고 다정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하듯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그러다 제 입이 떨리고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느라 생각이 덜 나는데 밤에는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아들이 꽉 차오르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면 아들이 입던 티셔츠가 옷장 안에 걸려 있고 신발장이 열리면 아들 운동화가 보이고 냉장고를 열면 아들이 좋아하던 음료가 한 캔 남아 있고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제 안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문을 닫고도 집에 못 올라갔어요. 그냥 가게 의자에 앉아서 셔터 너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화면이 켜졌는데 배경화면이 아들 사진이었어요. 앞치마 두르고 엄지척하고 있던 사진. 저는 화면을 쓰다듬다가 결국 말을 뱉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너무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분노가 올라왔어요. 슬픔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분노도 있더군요. 왜 하필 내 아들이었냐고,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왜 하필 그 전화가 내 행복을 끊어갔냐고. 저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다가 손이 아팠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불길 속이 아니었어요. 밝은 햇빛 아래 제가 늘 바라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얼굴도 깨끗했고 눈이 반짝였고 웃음이 환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꿈인 줄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왜 이제와 제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아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아파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라니 어디 제가 묻는 순간 아들이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고 그 손끝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열면 엄마한테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 하고 눈을 떴고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며칠 만에 조금 가벼웠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바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어요. 문 열면 선물이 있을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계단을 내려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겨울 같은 공기가 폐속까지 차갑게 들어왔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리려는데 발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종이박스였어요. 누가 이렇게 새벽에 싶어서 몸이 굳었는데 박스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끼잉, 아주 가느다란 울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박스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털이 축축하게 젖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몸은 떨리고 목줄도 없고 배는 홀쭉했어요.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들 생각 때문에 이미 부서진 마음인데 그 작은 생명이 덧붙여져서 더 크게 무너졌어요. 아이고, 너 어디서 왔니? 제가 손을 내밀자 강아지가 아주 조심스럽게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 작은 코끝이 제 손등을 톡 건드리는데 그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지금 미쳐가나 보다. 그런데 강아지가 제 손등에 얼굴을 비비는 순간 제 눈물이 또 터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말이 엉켰습니다. 저는 결국 박스를 품에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 불을 켜니 어제 닦아둔 스테인리스가 번쩍였고 그 불빛 아래서 강아지 눈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이요, 이상하게도 사람 눈처럼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겁먹은 눈인데도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급히 따뜻한 물을 데워 수건을 적시고 강아지 몸을 조심히 닦아줬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움찔하더니 금방 제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들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손이 따뜻하네요. 엄마 손은 항상 사람 살려요. 저는 수건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얼굴을 다시 봤어요. 강아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데 그 버릇이 정말로 아들이 생각날 만큼 닮아 있었어요. 설마 제가 입술을 떼자마자 강아지가 제 무릎 위로 조용히 올라와 앉았습니다. 마치 여기요, 엄마라고 말하듯이요. 저는 그 작은 체온을 느끼며 제 안에서 무서운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면 더 닮아갈까봐 두려우면서도 더 닮아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와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강아지 밥그릇을 사러 나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 제 삶이 다시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거요. 그런데 그 변화가 위로인지 더 깊은 상처인지 저는 몰랐고 다만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강아지가 홀 쪽으로 조심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혹시 정말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가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사람은요, 슬픔이 깊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도 강아지에게 밥그릇을 놓아주고 물을 갈아주고 작은 담요를 깔아주는 손끝은 이상하게도 조심스럽고 다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다시 키우는 사람처럼요. 강아지는 처음엔 늘 문 쪽을 바라봤어요. 셔터가 덜컥거리는 소리만 나도 귀가 쫑긋 서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지나가면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바닥에 앉아 강아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자면 돼요. 그러면 강아지가 제 손등을 핥거나 제 발치에 몸을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게에도 자연스레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강아지를 보고 웃었어요. 어머, 사장님. 이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아, 네. 그냥 앞에 버려져 있길래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손님은 아이고 잘하셨어요. 사람도 짐승도 살려야죠 하고 어떤 손님은 이 집 국밥도 따뜻한데 마음도 따뜻하네 하면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말들이요. 이상하게도 제 가슴 안에서 굳어있던 얼음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떠올리면 숨이 턱 막혔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바쁘게 국물을 뜨고 수저를 채우고 테이블을 닦고 그러다 문득 강아지가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걸 보면 저는 아주 잠깐 웃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죄처럼 느껴져서 금방 입을 다물었지만요. 강아지는 자라면서 제 생활의 리듬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게로 내려오면 강아지도 같이 내려왔고 제가 가마솥 앞에 서면 강아지는 늘 제 왼쪽 발치에 앉았습니다. 딱 그 자리요. 예전에 아들이 제가 뜨거운 손 옆에 서면 늘 그쪽으로 와서 엄마 뜨거워요. 뒤로 조금만 하던 자리.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손님이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강아지가 먼저 달려가서 멍 하고 짖더라고요. 그 소리에 손님이 멈춰섰고 저는 놀라서 어머, 얘가 왜 이래요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웃으며 얘 똑똑하네. 사람 살렸네 했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뛰어들던 아들. 저는 가마솥 옆에서 숟가락을 쥔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진 않았어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엄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꿈속에서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조용히 손으로 제 가슴을 가리키더니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 가슴이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눈물도 아닌데 뜨거웠어요.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뜨거움. 그러다 어느 오후 강아지가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졸고 있는데 강아지 목덜미 쪽 털 사이로 작은 흉터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오래된 자국처럼요. 저는 괜히 심장이 내려앉아서 손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을 걷었는데 그 순간 강아지가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요. 너무 다정해서 저는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기대도 될까요? 제 말에 강아지는 가만히 꼬리를 한번 흔들고
제 손바닥에 코를 툭 갖다 댔습니다. 마치 응이라고 대답하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환생이든 뭐든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킬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확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낼 이유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제 발치에서 작게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주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강아지가 자라며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아들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들이 제게 남기고 간 따뜻함이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제 안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던 그 느낌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국물을 끓이면서 강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버텨봅시다. 엄마랑. 아들의 사진은 집 안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들여다보지 않는 자리, 그런데도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지나가야 하는 자리요. 처음엔 그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 웃음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너는 그대로인데 나는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런데 강아지가 오고 나서부터 그 공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강아지가 자꾸 그 앞에서 멈춰 섰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훈련한 적도 없는데 사진 앞에서만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그랬습니다. 거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며 안아 옮겨도 강아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드는 것도 아니고 낑낑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결국 사진 앞에 같이 앉았습니다. 여기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닌데. 그 말을 하자마자 가슴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오래 묵혀둔 상처를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엄마가 너무 오래 울기만 했지. 강아지는 제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그 무게가 아주 가벼운데도 이상하게도 제 몸이 그 자리에 단단히 붙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떠난 뒤로 엄마는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했어. 말이 끝나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요.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밤마다 흐느끼던 울음이 아니라 처음으로 말이 붙은 울음이었습니다. 왜도 어떻게도 섞이지 않은 그냥 솔직한 울음. 강아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위로하려 들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제 무릎에 몸을 맡긴 채 숨을 같이 쉬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대신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울 수 있게 하려고 온 거라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진 앞에 앉는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앉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고 강아지를 데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입을 열면 울음부터 나올까 봐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바라보며 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엄마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알았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 그래서 더 무서웠어. 그 말 끝에 강아지가 제 손등을 핥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온기에 용기를 얻은 것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다시 국물을 끓이더라.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 같지도 않은 표정이었지만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가끔은 웃기도 해. 강아지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다시 눈물이 나서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이 아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숨 쉬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서운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넌이라는 질문요?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 아이에게 데려온 거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다고는 못하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사진 앞에서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그 말은 아들에게도 강아지에게도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가게 앞 화분에 새 잎이 나고 국밥집 문을 열면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더군요. 다만 이제는 그리움이 저를 쓰러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추모 공간 앞에는 작은 그릇이 하나 놓였습니다. 강아지 물그릇입니다. 사진 옆에는 손님이 주고 간 국화 한 송이, 그리고 제가 적은 작은 쪽지 하나. 잘 지내고 있어. 딱 그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일을 마치고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강아지가 제 무릎에 몸을 기대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체온을 느끼며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울지 않아도 너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바닥을 적시지 않았습니다. 제 손등에 떨어져 금세 말라버렸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예전엔 끝도 없이 쏟아지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 안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에 한 번 더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보진 않았어요. 잠깐 앉았다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꼭 다 인사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도 바로 잠들었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어요. 대신 깊게 잤습니다. 아들이 와서 말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뀐다는 걸. 그리고 어떤 상실은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숨을 고른다는 걸. 저는 내일도 국밥을 끓일 겁니다. 강아지는 제 발치에 앉아 있을 거고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을 겁니다. 그 셋이 함께 있는 이 삶이 지금의 제 전부입니다.